안녕하세요. 네, 아시알이고요. 이 얘기를 또 하네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저희 이 책 고급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책 읽기로 한 거잖아요. 사실은 책을 읽는 모임이죠. 저희가 다른 게 아니라 다 읽으신 분 계시나요? 네, 다 읽으신 분 꽤 되군요. 한 내가 절반 이상 읽었다. 절반도 못 읽었다. 그러시군요. 네. 뭐 하려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차피 뭐 책을 읽는 모임인데 책을 뭐 다시 뭐 또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상도 네 뭔가 앞에는 한 장씩 하다 막판에 흥분하시긴 했지만 뭐 그런 거 있는데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니까요. 어쨌든 뭐 그다음에 조금만 읽어도 저는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모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공이 없어요. 저는 고졸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 책들 여러 개 읽다 보니까 혼자서 읽는 것보다 좀 여럿이서 같이 읽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리고 뭔가 좀 기본적인 것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가끔 보면 이렇게 전공자들도 학부에서 분명히 다 배운 내용인데 잘 기억이 안 나거나 까먹는 경우들 많아요.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좀 짚어가면은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이걸 왜 쓰는지 잘 모르는데 나중에 가면 아 맞아 그런 게 중요했던 것 같아 막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 돌아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 거고요. 최근에는 제가 좀 그 객체 지향 분석 설계에 대한 것들 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너무 처음부터 막 빡센 거 계속 달리는 것보단 같이 하려면은 좀 기본적인 것부터 스타트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책을 골랐던 거죠. 네. 하지만 좀 오류가 몇 개 있긴 한데 중요하지 않고요. 네, 영상 보시면 다 있어요. 오류에 대한 거. 첫 번째로는 일단은 그래서 한 달에 한 권씩 읽자. 뭐 책을 뭐 이거 하기 전에 원래는 설문을 좀 했었거든요. 한 달에 어느 정도 읽나 했더니 생각보다 한 달에 하나도 못 읽는다는 분들이 꽤 있어서 같이 이걸로 좀 자극을 이렇게 서로 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달, 이게 사실 우리 시작한 게 한 달 좀 안 되거든요. 목표를 세우는 거죠. 31일이 아니죠. 30일까지는 다 봐야지. 한 달씩 읽는 걸로 하죠. 책에서 다루는 거는 제목은 고급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인데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패러다임이거든요. 프로그래밍이랑 좀 별개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장을 보면은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API에서 쓰이고 뭐 하드웨어에서도 쓰이고 뭐 OS에서도 쓰인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책 나머지는 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기반에는 어쨌든 패러다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고하는 방식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여기에 이제 뭐 발단이 된 거 얘기를 하는데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뭐 얘기를 하죠. 소프트웨어 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게 소프트웨어 위기 때문에 뭐 소프트웨어 공학이 막 탄생하고 뭐 그런 걸로 막 논의를 했다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가장 크게 얘기하는 거는 복잡도랑 비용이죠. 막 개발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막 기계어로 이렇게 펀칭해가지고 막 프로그래밍하면 어떻게 됐던 것 같은데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비싸지고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아 막 했는데 그 종말이 사실은 70년대였죠. 되게 옛날이죠. 우리 태어나기도 전인데 혹시 뭐 이전에 태어나신 분 안 계시죠? 겉보기로는 다 이전에 안 태어나신 것 같아서 이제 그 그레디 쿠치 같은 아저씨는 그 UML 만들고 뭐 예전에 레셔널 로즈의 수석 그 과학자였던 그 아저씨가 막 그래요. 야 이거 뭐 맨날 위기 하는데 야 그 얘기 나온 지가 지금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위기야. 이 위기가 아닌 적이 없냐? 아닌 적이 있냐? 뭐 그런 얘기하고 이거 원래 개발하는 게 원래 어려운 거 아니냐? 원래 이제 복잡하고 원래 비용이 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어려움을 이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걸로 통제를 하는 거죠. 너무 시스템이 커. 그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작게 나눠서 하면 되지 않을까?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집 하나를 혼자서 짓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여럿이서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면 가능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분석 설계 얘기를 하고 재사용을 하고 유지보수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다 보시면 나머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후리릭 넘기면은 객체란 뭔가 딱 넘어가죠. 객체 정의할 때 여러 가지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객체 책 읽어보셨잖아요. 객체가 어떤 거죠? 답변하실 수 있는 객체 뭐죠? 객체요? 네. 객체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객체가 뭐죠? 그냥 객체 뭐라고 객체. 해야 될까? 객체. 한마디로 하기 그냥 속성을 가지고 그의 속성을 제어하는 뭐 비헤이비어를 가진 그런 집합체를 객체라 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가 나왔죠. 대개는 흔히 얘기하는 거는 행위, 동작이 있는 것들을 객체라고 하죠. 어떤 행위를 해요. 어떤 동작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그리고 얘네들이 각자 실체가 있어요. 동작을 하는 뭔가가 있어. 뭐 함수 뭐 이런 거는 실체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실체가 있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컴퓨터 안에 있으니까 못 만지지만 어쨌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하죠. 그 다음에 구성하고 협력하는 단위가 되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프로그램은 객체랑 객체를 더해서 프로그램이 된다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위가 된다는 게 중요하고 협력이라는 건 다른 객체랑 어떤 상호 작용을 하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우리 프로그램 기존에 했던 거 단위로 보면은 절차적 프로그래밍 할 때는 변수들 있고 펑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속성이라는 것하고 오퍼레이션이 결합되면 객체다. 책에서 보신 거죠, 다. 그런데 속성들의 집합을 이제 우리는 상태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뭐 상태를 변하게 하냐, 뭐 안 변하게 하냐, 막 이런 거 가지고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객체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흔히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설명할 때 현실에 있는 걸 그대로 옮기는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뭐 자동차가 있으면은 뭐 핸들을 옮기고 타이어를 옮기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는 사실 물리적인 개념이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개념적인 개념을 훨씬 더 많이 쓰죠. 실제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세상을 본뜬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웹 프로그래밍 할 때 뭘 본떠요? MVC 패턴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컨트롤러가 뭘 본뜬 거죠? 없죠.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정하게 과정이나 개념들을 본뜬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개념적인 객체랑 물리적인 객체를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쓰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는 과정이나 개념을 훨씬 더 많이 추상화를 한 객체를 쓰죠. 실제로는. 그 다음을 딱 넘어가면 캡슐화가 나오죠. 이 캡슐화는 아까 앞에서 객체 설명할 때 행위나 동작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쵸? 객체는 행위나 동작을 하는 어떤 특정 행위를 하는 실체죠. 근데 이런 걸 할 때, 동작을 할 때 뭐 그냥 아무 동작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대부분의 어떤 동작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속성이나 그런 것들을 변화를 시키죠. 자기의 상태를 바꾼다라고 하죠. 문이 있으면 뭐 문에 락이라는 게 있으면 잠그면 잠금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잠금 기능은 있는데 열심히 잠금 했는데 안 잠기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상태랑 그런 오퍼레이션 행위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캡슐화죠. 이 책에서 설명한 거에 따르면요. 실제로는 이제 뭐 다른 개념이랑 같이 섞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냥 캡슐화가 뭐냐라고 한마디로 하면은 얘네들을 한 대로 묶어준 거. 묶어줄 때 기준이 되는 거는 대부분 응직성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책에서는 안에 있는 애들이 서로 의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뭐 OOP 책들 보시면은 응직성은 높이고 의존성은 낮춘다 하는데 응직성은 내부에 있는 애들끼리는 이렇게 서로 하나로 똘똘 뭉치고 의존성은 다른 애들한테 의존하는 거를 줄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협력 방법에 대한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들도 캡슐화 장을 보시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보 운익인데 이것도 영상에서 살짝 얘기했지만 그 캡슐화랑 같이 버무려서 얘기를 하죠. 항상. 이것도 나머지 보면은 객체 같은 경우에 행위랑 동작을 하는 실체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행위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떤 동작을 할 수 있어. 그럼 나머지는 우리 몰라도 된다고 하는 게 정보 운익인 거죠. 사실은 몰라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요새는 몰라야 된다고 하죠. 나머지를 왜 알려고 하는데 몰라야 돼. 그래서 모르게 하는 게 어떤 정보 운익이고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시성이라는 거를 대부분 제공을 해서 뭐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프로텍티드냐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 그냥 만들 때 뭐 그러면은 뭐 대충 퍼블릭으로 넣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스몰 토크나 이런 거 보면은 뭐 가시성이 따로 없어요. 그냥 멤버 어트리뷰트들은 다 프라이빗이고요. 뭐 프로텍티드죠,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는 다 메서드는 다 뭐 퍼블릭이고 그랬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섬세하게 다루고 싶을 때 뭐 이거는 진짜 헬퍼 메서드인데 바깥에 내보내고 싶지 않다. 그럴 때만 조금 고치는 그런 것들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 운익에서는 사실은 핵심은 캡슐화를 했기 때문에 동작 외의 거를 내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작만 모아놓은 거를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인터페이스는 이제 풀이를 하자면은 인터페이스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인터페이스 많이 쓰시잖아요. 뭐라고 정의하시나요? 쓰시는 분 없나요? 인터페이스 아무도 안 쓰시나요? 네? 사전적으로는 접전 경계 메모를.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뭐라고 하죠? 인터페이스 정의. 이 책에 있던 것들. 책에서는 오퍼레이션의 시그너처를 모았을 때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오퍼레이션은 이제 우리 뭐 메서드라든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부르죠. 시그너처는 그 뭐 인텔리제이나 그런 데서 리팩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인지 시그너처 있거든요. 시그너처는 세 가지를 의미해요. 오퍼레이션 이름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매개 변수 뭐뭐뭐 받을 거다 없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리턴 타입 이것도 없을 수 있죠.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시그너처라고 하죠. 자바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앞에 리턴 타입 쓰고 이름 쓰고 매개 변수 쓰잖아요. 그것만 모아놓은 거잖아요. 되게 단순하죠. 그리고 이렇게 정보 운익을 하면은 우리는 직접 뭐를 못 건드리니까 내부 상태를 못 건드리는 거잖아요. 직접.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결성이 있죠. 요거는 이제 대부분 불변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특정한 조건들을 항상 맞추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웹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밸리데이션 체크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뭐 신장을 입력하세요 했더니 그러니까 키를 입력하세요 했더니 막 1km 뭐 그런 거는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데이터 타입 측면에서 보면은 정수니까 하지만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음수 뭐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항상 유지해 주는 거죠. 그냥 변수로만 바깥에 있으면 막 접근해서 고치니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왜 객체를 만드냐, 객체를 만들면 뭐가 좋냐 할 때 대개는 대칭 구조를 이루는 추상화를 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어떤 복잡한 게 있어요, 커다란 게 있어요. 그러면 얘를 나누면 편리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나누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여기서 5천만 국민이다. 5천만 개로 다 쪼갠다. 대한민국이라는 게 있으면은 5천만 개로 쪼개. 그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 대한민국이랑 거대한 것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데 5천만 개로 쪼개놔도 통제가 안 되죠. 그럼 일정하게 그룹을 만드는 거죠. 하이어라키를 타서 뭔가 피라미드처럼. 그래서 여거를 계층 구조를 추상화를 하는데 흔히 여거는 두 종류로 나누면 편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가지로만 평가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나가 클래스고, 클래스 이 책에서는 뭐뭐뭐라고 하죠. 세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클래스의 세 가지 측면. 다 읽고 오신 거 맞죠? 기억이 안 나. 여기서는 이렇게 하죠. 하나는 집합. 그렇죠? 학생이란 클래스가 있으면 학생들이 집합인 거죠. 그리고 하나는 템플릿. 학생들은 어떤 뭐 학생에 의해서 뭐 학교 이름 학생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모든 애가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학생 스터디라는 만약에 뭐 오퍼레이션이 있다. 그럼 다 같이 있고 그다음에 타입. 이 사람은 뭐야? 학생이라는 타입. 그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거죠.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인스턴스라고 나누는 거죠.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객체라고 부르는 거를 흔히 인스턴스라고 하죠. 클래스는 객체는 아니죠. 객체들의 어떤 집합이나 템플릿이나 아니면은 그 타입이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는 대개는 클래스 베이스드 언어에서는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생성한다고 하죠. 이 책에서는 생성에다가 이렇게 강조해놨잖아요. 인스턴스라고 얘기할 때는 생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인스턴스가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행위나 동작의 주체, 실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스턴스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하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죠.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구성이랑 협력을 해야 되니까 뭐 구성은 그렇다고 쳐요. 모아놓으면 구성이 되니까 그럼 옆에 있는 애랑 뭔가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협력하는 방식을 메시지 패싱이라고 하죠. 우리 맨날 하는 건 뭐 메서드 콜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불분명한 게 있어서요. 왜냐면 콜을 한다고 하면 내가 얘를 뭔가를 갖다 쓰는 것 같잖아요. 그쵸? 어떤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는 것처럼. 근데 사실 메시지 패싱의 핵심은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내가 메시지 보내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책임져. 문제가 있으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내가 하게 되면은 내가 모든 걸 다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복잡도가 높아지는데 책임을 전가하니까 난 모르겠고 네가 알아서 하면은 되겠지. 그럼 서로 그렇게 된 것들이 모이면은 프로그램이 막 복잡해졌을 때 원래는 내가 여기서 이걸 실행하면은 이렇게 5천만 개의 객체들을 통해서 이런 게 이루어져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주변 10개 정도만 가지고서 접근을 해도 전체를 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서 나왔던 원래부터 이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위기가 있지 에 대한 거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협력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복합객체라고 해가지고 객체들을 서로 같이 써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있다. 그 머리가 있고 뭐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애가 팔다리를 이렇게 포함을 하겠죠. 이런 걸 이제
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안에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팔다리만 따로 있지는 못하죠. 일반적으로는 뭐 팔만 따로 뭘 할 수 있나? 대개는 안 되죠.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샬인데 아샬 그냥 딱 놔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지력이 90이다 딱 그러면 삼국지 같은 데서 이렇게 책 딱 주면은 95로 빰 오르잖아요. 이 책 다른 데 가도 되죠. 상관없죠. 약한 거니까 이게 아샬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끼면 이렇게 지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것들을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하죠. 요것들은 프로그램에서는 서로 구분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뭐 짜면서 멤버 변수로 막 넣는 건데 뭐 둘 구별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요거는 UML 그릴 때는 조금 구분되고 아니면은 C++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좀 표현하는 게 있기는 한데 완벽하진 않아요. 그냥 만들 때부터 우리가 머릿속에다 꽁꽁 쌓아매야 되는 거죠. 아 얘는 이런 거야 막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게 스태틱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일종의 우리 싱글톤 같은 거죠. 그냥 하나만 있는 거 어디 안 있다. 그냥 스태틱 말고도 싱글톤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스프링 같은 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세션당 싱글톤이냐 아니면 뭐 글로벌 싱글톤이냐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잖아요. 스레드당 싱글톤이냐. 근데 스태틱으로 잡는 건 대부분이 이제 뭐 지금 쓰고 있는 환경에서의 싱글톤인 거죠. 요거는 이제 조금 어느 레벨에서 되느냐 어떤 언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은 어쨌든 하나다. 뭐 그냥 이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보면은 아까 보면 계층 구조 추상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까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은 이런 걸로 구성돼. 우리 맨날 트리 그려서 알잖아요. 위에 사람 있고 그 밑에 이렇게 팔, 다리, 심장 뭐 그런 식으로 있고 그다음에 뭐 얘네도 막 구분하고 싶으면은 뭐 인체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냐 뭐 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쭉 나눌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 외에 일반적으로는 그러면은 그렇게 객체를 쪼개는 것만 하면은 너무 복잡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클래스 자체를 하이어라키를 잡는 거예요. 뭐 사람 가지고서 쪼개고 뭘 쪼개고 하면 물리적인 그 분해잖아요. 그래서 뭐 책상이 있을 때 쪼개면은 그냥 뭐 책상 다리가 4개가 있고 뭐 이런 식이 되는데 개념을 이제 나누는 거죠. 사람이 있어.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자. 학생과 학생이 아닌 사람, 뭐 군인과 군인이 민간인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자. 그다음에 나눈 걸 또 나누고 막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클래스 상속인 거죠. 그럴 때는 요거는 이제 일반화라는 개념을 우리 쓰죠. 우리들이 쭉 있는데 뭐 아까 객체인 거죠. 나라는 사람이 있고 너라는 사람이 있고 그럼 우리가 되는 거고 뭐 쭉쭉쭉 해서 그럼 우리는 다 사람이야.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니까 죽겠지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일반화. 그 다음에 반대로 사람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 쭉쭉쭉쭉 분해를 해서 내려오는 거. 학생이다. 너는 학생이 아니다. 선생이다. 종업원이다. 사장이다. 이런 세분화 구체화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공통인 부분들을 뽑아내고 재사용하기 위한 거죠. 뭐 다 맨날 쓰실 거예요. 우리 공통으로 쓰는 메서드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냥 뭐 위에서 하나 상속받게 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메서드 하나 만들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공통으로 쓰는 거 뭐 네임이 다 같이 들어가는데 어떡하지? 그럼 메인에다 뭐 오브젝트라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네임 다 가지게 하고 다 상속받자 하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런데 뭐 상속은 늘 쓰시니까 아시겠지만 핵심이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들을 뭐 일반화를 하거나 구체화를 하거나 아니면 공통 부분을 되게 코어한 부분을 잘 뽑아내거나 그럴 때 쓰는데 이제 다중상속 얘기 많이 하죠. 다중상속이 있는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가장 큰 거는 걔가 누구냐 하는 이슈가 있죠. 아까 보면 템플릿 얘기도 있었고 집합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나머지 하나가 타입이었잖아요. 근데 타입이 굉장히 상충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얘가 누군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뭐 특별한 게 없는 경우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대부분은 클래스 상속을 할 때는 인터페이스랑 상속이랑 다르게 되게 너가 누구냐를 명확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더 심한 건 이제 죽음의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A를 뭐 B랑 C가 상속을 받았는데 B랑 C를 내가 다시 D가 상속받고 이런 게 대부분 문제가 되죠. 근데 뭐 이것도 해법들이 다 있고 다중상속이 사실 별로 문제가 안 된다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안 쓰는 게 요새 추세죠. 자바에서는 아예 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다양성 얘기 나오죠. 다양성은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동명이 이름 같고 다르게 작동하는 애들 얘기를 하죠. 여기서 두 가지 개념 다루는데 하나는 오버로딩인 거죠. 이름은 같은데 시그너처가 다른 거죠. 시그너처 다르면 나머지 두 개가 다른 거죠. 파라미터가 다르거나 아니면 리턴이 다르거나. 그래서 얘는 다른 방식을 지원하는 거죠. 원래는 얘가 뭐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뭐 역할을 해요. 그럼 인티저만 막 받고 하다가 걔를 스트링으로 바꾸는 거였는데 아니 플롯은 차별해? 플롯은 왜 안 해줘? 그럼 플롯도 넣어주는 거죠. 그때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하지 않고 같은 이름으로 하면은 뭐 더 쓰기 편하니까요. 물론 뭐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면 완전 지옥을 보겠지만요. 요거는 흔히 컴파일 타임에 다 된다고 하죠. 컴파일하는 순간에 아 내가 뭐 어떤 메서드를 쓸 건지가 명확하죠. 뭐 다이내믹 타입 랭귀지가 아니라면요. 대개는 타입 보면 명확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개념은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같은 시그너처를 쓰는 거죠. 완전히 동일하면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안에 내가 덮어 쓰는 거죠. 대부분은 상속을 받았을 때 밑에서 다시 정의하면은 이런 식으로 덮어서 쓰죠. 얘는 특징이 런타임에 돼요. 얘는 컴파일 타임에 뭐가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컴파일러가 못 잡아줘요. 그래서 얘는 쓰는 이유가 같은 메시지를 보냈을 때 다른 행위를 하기 원할 때 쓰죠. 대표적으로 메시지를 좀 단순화해보서 프리야! 라는 이벤트를 우리가 딱 해줬어요. 그러면은 객체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애는 도망가고 어떤 애들은 불을 끌 거예요. 그쵸? 다 같이 휴먼이라는 애를 만들었는데 휴먼을 뭐 상속을 받아서 민간인이랑 뭐 파이어맨이랑 두 개를 나눠가지고 다르게 행동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파이어맨이든 아니면 민간인이든 둘 다 휴먼으로 되니까 휴먼을 얼마든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죠. 휴먼을 상속받은 다른 애로. 이거를 이 책에서는 객체 대시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다른 식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그 메서드들을 서로 연결하는 거를 오퍼레이션 연결하는 거를 동적 바인딩이라고 하죠. 동적이란 말 딱 들어가면 다 런타임이에요. 동적 타입도 다 런타임에서 바뀌는 거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뭐 런타임에서 어떤 게 실행될지 결정되는 거고. 그리고 넘어가면 추상 클래스 나오죠. 여기까지는 대부분 보셨나요? 여기까지 아직 못 읽으신 분, 아까 절반 못 읽으신 분들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다 보셨나요? 네. 추상 클래스부터는 사실은 중요한 내용은 앞에서 사실 다 있고 뒤에는 언어에서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에만 다 읽으셨어도 아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만 딱 알면은 대부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 지원하는 거. 추상 클래스는 왜 쓰죠? 클래스랑 뭐가 다르죠? 안 써도 사실 될 텐데. 두 분 하셨으니까 다른 분 하고 추상 클래스 왜 쓰죠? 이 역할? 책 읽으신 분이 여기까지 못 읽으신 분 말고 읽으신 분 중에 없나요? 추상 클래스 왜 쓰죠? 게임에서는 안 쓰나요? 추상 클래스 어떤 거죠? 다른 분들 왜 아무도 답을 안 하시지? 이거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공통적인 부분들 빼내서 재사용할 때만 쓰려는 거죠. 그렇죠? 뭐 클래스도 마찬가지 아니냐 할 수 있는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빡빡하게 얘네가 어떤 집합이고 어떤 템플릿이고 어떤 타입이고를 다 명시하는데 얘네들은 그보다는 좀 약하죠.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앱스트랙트가 이제 우리 추상 클래스고 하나는 콘크리트 클래스. 이거는 이제 실제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애들이죠. 앱스트랙트,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류를 못 하잖아요. 인스턴스를 못 만들잖아요. 왜냐면 공통 부분만 빼낸 거니까. 우리가 클래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추상적이지만 추상의 추상, 더 추상화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계층구조 추상화를 위해서만 태어난 애예요. 아 너네들은 다 인간이다. 인간인데 어떤 인간인가요? 아 그걸 모르면 너는 태어날 수가 없구나. 그렇군. 하지만 우린 다 인간이지. 정말 추상을 위한 추상. 여기에서 쓰이는 거고. 하나 더. 그 다음에 가면 인터페이스 나오잖아요. 인터페이스는 뭐였죠? 아까 했는데 그쵸? 예. 오퍼레이터 시그니처를 모은 거죠. 얘는 더 심하죠. 시그니처를 모았다는 거는 어떤 의미죠? 네. 그쵸? 얘네들은 구현이 안 돼 있는 거죠. 스펙이랑 구현 분리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안 해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냥 추상 클래스 만든 다음에 구현 없게 하고 다 앱스트랙트 잡아도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 좀 더 명확하게 아 나는 진짜 오퍼레이션만 모아놨어.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캡슐화나 정보닉 막 그런 거 얘기할 때 인터페이스 얘기가 항상 같이 나오죠. 그 다음 나오는 건 이건 제네릭인데 이건 진짜 객체 지향이랑 별 상관없어요. 그냥 이 책에선 근데 대부분 객체 지향 언어 중에 지원 안 하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자바도 뒤늦게 지원을 해서 웬만하면 다 하죠. 얘는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재사용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냥 재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까 뭐 오버로딩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인티저도 지원하고 플로트도 지원하고 그랬더니 야 그럼 나는 왜 스트링은 왜 안 해주는데 막 하고 다른 애들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할 때마다 다 만들어도 되는데 너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단적으로 공통 부분들을 추출해가지고 써주는 거죠. 대부분 컬렉션 같은 데서 많이 쓰죠. 근데 공통 부분 쓸 때 아까 보면 뭐 다이내믹 타입으로 막 연결해서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지만 예를 쓰면 컴파일 타임에 다 돼요. 뭐 쓰는지 다 아니까.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안 잡혀있는 애들은 제네릭으로 쓸 수가 없죠. 이게 제네릭은 동적 타입 언어랑 좀 다르게 정적 타입 언어가 다양한 거를 지원할 때 써주는 특징이라서 객체 지향이랑은 별 상관없는데 굳이 연결하는 이유가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어줄 때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에 타입이랑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외. 예외도 뒤에 가면 막 하는데 예외도 별거 없어요. 그냥 예외 나면 예외 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외를 왜 이 책에서 다뤘냐? 그냥 예외 정보를 객체로 다루자 이거죠. 객체로 다루면은 훨씬 더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뭐 기존에 보면은 에러가 났어 그러면 뭐 에러 코드 몇 번 하고 돌려줘도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너무 살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을 예외 정보를 객체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객체로 줄 거면 사실은 그냥 스트링에다 길게 막 이것저것 써줘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쓰면 좋은 게 계층 구조 추상화 우리 하는 거 맨날 얘기했던 거. 이 책에서는 예외 타입을 계층 구조로 만들죠. 그렇죠? 이 책 보면 자바랑 C++에 대한 계층 구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예외를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트라이 캐치 할 때 보면은 뭐 이런 종류의 에러들을 한꺼번에 받고 싶으면은 그 구체적인 객체들의 위에 있는 그쵸? 얘네들의 부모 클래스를 뭐 써준다거나 하면은 걔네들 한꺼번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거 하고 싶으면 더 밑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런 게 뭐 스트링 같은 걸로 하면은 야 스트링 그 에러 받은 다음에 스트링에 뭐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할까? 막 그리고 그 안에 써있지 않으면 따로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야 얘의 상위가 뭐지? 막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아니면 코드 많이 쓰시는 경우에는 뭐 첫 번째 자리는 어떤 의미고 두 번째 자리는 어떤 의미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삽질들을 다 줄일 수 있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리플렉션인데 요거는 진짜 런타임에서 끝장내는 거고 사실 객체 지향이랑 아무 상관이 없죠. 마찬가지로. 근데 객체 단위로 하면은 굉장히 편하니까요. 아까 전에 뭐 제네릭도 객체 단위로 하면 편하다 뭐 그런 얘기 했으니까요. 이 책에서는 네 가지 얘기하죠. 메타 정보, 뭐 이건 클래스에 대한 정보들 얻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에 어떤 메서드가 있고 어떤 속성이 있고 막 그런 거 없고, 그 다음에 정보 조작, 뭐 이 변수에다 뭐 넣을 거야 막 그런 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클래스 로딩은 이제 실제로 아직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원래 로딩할 때 보면은 뭐 임포트를 하든 여러 가지를 해서 해야 되는데 동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뭐 C++이나 뭐 그런 거 해보시면 뭐 DLL 같은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동적으로 부르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바도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 교체 이것도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교체하고가 되는 건데 사실은 해킹이죠. 리플렉션은 뭐 굉장히 많이 쓰긴 한데요. 특히 프레임워크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 객체 지향이랑 사실은 큰 상관없고 뭐 좀 더 로우 레벨에서 내가 이런 해킹을 좀 할 수 있으면은 더 간단한 코드를 만들 수 있을 텐데 내지는 불가능한 걸 할 수 있을 텐데 할 때 많이 쓰고, 또는 저는 많이 권하는 건 그냥 기존 라이브러리들 진짜 로우 레벨은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ORM이나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그럴 때 써주는 거. 그 외에는 웬만하면은 리플렉션을 활용해서 리플렉션을 내가 직접 안 써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써주는 게 좋죠. 그래야 이제 디버깅도 쉽고 남들과 교류가 되고, 안 그러면 야 스프링 같은 거 내가 만들어야지 막 이러면 이제 지옥이 펼쳐지니까요. 를 하면 이 책이 끝나요. 여기까지 다 읽으셨죠?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객체 지향은 사실은 원래는 패러다임이다. 그쵸? 뭐 랭귀지도 계속 다루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패러다임이고, 이 패러다임에는 다 목적이 있는 거죠. 왜 이걸 하냐? 우리가 하는 거는 중간에도 뭐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계층 구조로 만든다. 계층 구조로 만들어서 추상화. 두 가지, 계층 구조이면서 추상화인 거 두 가지를 같이 해서 막 복잡한 것들, 복잡성이 크고 그래서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사람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줄이기 위해서 그거를 객체 단위로 나눌 수 있고 인스턴스 단위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클래스 단위로 나눌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 단위로 하는 것 중에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 속성을 뭐
지역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역별로 나눌 수 있겠죠.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 부산에 있는 사람들 뭐 쭉 나누는 거 이런 거를 뭐 인스턴스를 구분하는 거라고 치면은 뭐 학생인지 뭔지 이런 거 이제 클래스로 만약에 구분한다고 하면은 두 가지를 나눠서 처리할 수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통찰을 우리가 따로따로 얻을 수 있고 어떤 게 더 나은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거를 쓰기 위해서 지금 막 클래스니 인스턴스니 막 그런 말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알아야 되고 이 개념들이 뭘 지향하는지 그 캡슐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 왜 쓰냐 그러면은 뭐 하라니까 하던데 보다는 왜 우리가 그런 비용들을 낮추고 복잡성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무조건 좋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장단점 이 책 보면은 뭐 할 때마다 이거의 장점은 어쩌고 단점은 어쩌고 하는데 대부분 장점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서 많이 하려면은 우리는 경험을 좀 많이 해야죠. 막 이렇게 짜봤더니 야씨 그렇게 짰더니 우리 망했어 막 이런 거 망한 경험이 많을수록 좋죠. 소프트웨어 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이 탄생하고 어떤 이런 개념을 다룬 것처럼 실패가 많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도전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도전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된다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어떤 일정한 실험을 해주는 거죠. 몇 가지를 뭐 목표가 있고 우리의 가설이 있고 검증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러면은 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를 공유를 하기 위해서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고 그걸 우리는 개념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이 책을 볼 때 뭐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코드 보려고 하면은 이 책 별로예요. 막 틀린 것도 많고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은 문법 많이 알려주잖아요. 책들이. 근데 개념들을 조금 더 대부분 문법 알려주는 책들은 막 그래서 클래스 뭐냐면 뭐 모르겠고 하여튼 막 뭐 붕어빵 틀이 있는데 뭐 그걸로 뉴를 해 막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책들 그것보다는 좀 더 개념을 좀 더 명확히 알면 좋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로 끝을 하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